안녕하세요. 이렇다 21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시간이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님은 매번 그 주제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 이분은 뭐 기본소득 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님은 주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관심이 잡다하다고 하죠.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관심이 잡다한 게 아니고 네네.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공은 그런가요? 철학을 했으니까 사실 제 개인적 관심이 철학이 많은데 네네. 아하. 이 연구소에서 제가 정치경제연구소니까 네. 연구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적인 영역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 시간 강사 재벌로다가 하다가 강사 재벌. 예, 서울에 있는 대학만 5군데를 월화수목금으로 나가고 서민갑부하고 비슷한 뜻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중간고사쯤 되면 목이 진짜로 안 나와요. 아하. 하도 강의를 많이 해서. 제가 그래서 네. 이쪽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사회과학하고 이러는 그 경기연구원 네, 가가지고선 하다 보니까 제 전공 공부는 이제 하기가 좀 어렵고 네. 그 요구에 맞춰서 그 요구에 맞춘 그 대응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아니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련된 학자들은 예. 뭔가 굉장히 그 유연하고 네. 융통성이 있는 학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대응 서비스라는 맞춤 대응 서비스. 연구 서비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기사 그동안에 우리는 무슨 연구하면은 한 분야를 오비오비 파는 거 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 이 분야 저 분야가 다 연결돼 있고 관통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찝어내야 되고 하면은 어쩌면 시간이님처럼 이 분야 저 분야 저 분야 이 분야 뭐 여러 가지들 좀 그 관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아니 말이 나왔으니 예.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그 일본 양반이 있는데 네네 그 양반이 그 제너럴리스트가 중요하다, 스페셜리스트가 네네 별로 스페셜하지 못하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문송인데 네. 물론 도쿄대학 나왔지만 문송인데 그 생물학 연구 일본 원숭이의 뇌연군가 네네네 그거를 써가지고 전문가 아닌 사람도 50권만 읽고선 쓰면 전문가다. 너무 전문가 연하지 마라. 오히려 전문가가 자기 영역밖에 못 보고 깊이도 깊은 것 같지도 않다. 라는 네네. 통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거기에 굉장히 공감해서 시간이님 지금 말씀에 제가 한번 보태봤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다치마나 다카시 얘기에 이어서 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스다 히로야요? 네. 처음 들어보는 어떤 분이세요? 네, 일본 사람입니다. 이게 뭐야? 저도 들으면 알죠 이름은. 마스다. 네. 아이 진짜. 예. 이 마스다 히로야, 히로. 네, 네. 예. 히로난네 그거 아세요, 혹시? 물론인데요. 이게 참 마스다 히로야 그리고 옛날 옛 추억이 생각나는데 이 당구 용어입니다. 나올 줄 알았어요. 요새도 그런 것 같은데 당구 용어들은 이제 네네. 요새는 한국말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우리 때만 해도 다 우리 라떼만 해도 다 일본어를 썼거든요. 그렇죠. 일단 당구는 담하고요. 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말하자면 역회전이 발생하면 식기. 옆으로 돌아가면 히네로 옆을 치는 거거든요. 네네네. 히로는 시내로 알죠. 예. 각구 네. 여러 가지 있어요. 옷이 뭐 다들. 많죠. 예, 뭐. 네네. 근데 캠페인. 히로란 건 실수한 거예요. 자기가 빨간 공을 쳐야 되는데 네. 흰 공을 맞춰서 실점을 했다. 뭐 이런 뜻인데 네. 괜히. 근데 지금 이거 너무 긴 것 같아. 굳이 예. 히로야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강조하기 길게 할 필요 없지. 너무 긴 것 같아. 여하튼 아, 예 마스터 히로야는 누군가요? 네. 마스다 히로야. 일본의 건설 관료 출신의 정치인이고요. 이와떼 현의 지사도 했고 총무 대신까지 역임한 고급 관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총무 대신이 뭐 어떤 직책이에요? 그 나옵니다. 좀 뭡니까? 그 적어놨네요. 우리나라로 하면 그 네네. 어디하고 비슷할까요? 저기 시관이님? 예, 이게 그 뭐라 그러나 행자부 플러스 정보통신부. 지금은 행안부죠. 예. 행안부 플러스 정보통신부. 그렇군요. 네. 예. 이 이와떼현은 어딘가 하면 우리 보통 동북 지방이라 그러는데 일본말로 도호쿠 지방이라 그러죠.
그 도호쿠 지방에 속해 있는데 이 도호쿠 지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일본 대지진도 일어났고 최근에 핵발전소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현하고 다 가까운 곳입니다. 예, 근데 이제 총무 대신을 했는데 총무 대신은 이제 행정부 내에서 총리 다음의 서열이라 그래요.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총무 대신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기 지방 도호쿠 원래 거기서 지사를 했으니까 네네. 거기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흥하자. 도호쿠 지방을 새로 부흥해서 일본 창생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일본 창성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좌장인 상황에서 2014년에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 활성화 전략. 나올만 제목이 좀 그리그리하죠.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같은 해 지방소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고 그 다음해인 2015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소개돼서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면 안 읽은 사람이 더 적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이 보고서를 간단히 말해서 마스다 보고서라고 합니다. 예, 차례 선생님이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 보고서가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제목으로다가 출간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아니 그 내용이 어떤 게 있길래 그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가 되면 지방이 위기에 처하고 그러면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자. 아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제목을 보니까 네. 그런 얘기 아닌가요? 네, 뭐 네. 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참에 그 보고서에서는 출산율이라고 쓰여 있지만 지금부터는 출산율이라고 하지 말고 출생률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출산이란 건 좀 여성을 생물학적 수단이나 네. 좀 도구처럼 보이게 하니까 출생률로 바꿔쓰자는 지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책에서는 원래 출산율, 네. 저출산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저도 이거 저 출산율이라고 했다고 혼났어요. 연구소에서 네. 다른 분한테. 그래서 출생률로 고쳐서 말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앞으로는 이제 출생률로 고쳐서 쓰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고서 보면은 일본이 이제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10년에 1억 2,806만 명이던 일본의 총 인구가 2050년이 되면 9,780만 명, 2100년이 되면 4,959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마스다는 이제 인구 감소가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 소멸을 갖고 오고 이것이 대도시, 뭐 도쿄 같은 대도시의 붕괴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쇠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다가 일본 인구의 노령화와 감소 추세, 도쿄권 대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도쿄의 낮은 출생률 등을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반향을 일으켰던 거는 사실 우리나라 인구 관련 모든 지표가 일본보다 더 나쁘거든요.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률, 지방의 인구 감소, 출생률이야 뭐 세계적이고. 그래서 인구 관련 모든 지표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나쁜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인구 위기나 지방 위기, 출생률 대책 같은 말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출생률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혹시 이 마스다 보고서의 영향일까요? 빙고. 예. 지금 요새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 만나면 네. 이가 뭐 거의 뭐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지방 소멸. 지방 소멸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전부 이 마스다 보고서에 읽어서 또는 일본 연수 갔다 와서 네네. 거기서 배워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큰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행정 정책은 좀 일본을 따라가는 면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마스다 보고서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얘기를 좀 하면 뭐 긴 얘기이기 때문에 책 자체는 뭐 별로 길지가 않지만 정책들이 굉장히 뭐 국가 대개조라고 할 만큼 많기 때문에 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은 다 있어. 그러니까 오늘 그냥 대충만 네, 얘기할 네,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시작을 좀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인구 감소하고 관련된 그 9가지 오해를 정리해가지고
인구 감소에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출생률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 뭐 말씀드린 대로 좀 길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구 감소는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시작됐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인구 감소가 일본의 인구 과밀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일시적으로는 대도시권, 특히 뭐 도쿄권의 인구 과밀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다. 이게 너무 이해되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방 뭐 아예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지방에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또 대도시는 또 여전히 인구 과밀 때문에 뭐 힘들고. 그렇죠. 네. 이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인구 소멸은 결국 대도시인 도쿄의 인구 유입도 사라지게 할 거고 도쿄의 저출생률과 맞물리면서 도쿄도 쇠퇴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다가 도쿄로의 인구 집중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쇠퇴를 초래할 거다. 지방에서 도쿄로 인구를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출생률이 개선된다고 해도 앞으로 젊은 여성의 수가 급속히 감소할 거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거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섯 번째,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유의미하며 빠를수록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일곱 번째로 정책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프랑스나 스웨덴에서 보듯 정책을 통한 출생률 제고가 불가능한 건 또 아니다. 여덟 번째로 육아 지원을 충분히 한다고 해서 출생률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단 육아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 젊은 층의 소득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여덟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막 핵심 아닐까요?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우는 데 청년 있어서? 정책, 여성 네, 정책 네. 이게 다 네. 나중에 또 나오니까 네, 네. 그때 얘기하지만 네. 다 카피한 것 같아요. 네. 아홉 번째, 외국 이민을 받아들여도 인구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네. 다민족 국가로 전환시킬 만큼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 출생률 개선임에 다른 답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네. TV 선전 중에 그래서 500원 그런 거 있는데 네네네. 이건 그래서 출생률이네. 1번부터 9번까지 다 출생률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 여러 문제가 있는데 출생률이 해결해 줄 거다. 아하. 이런 얘기죠. 이게 저는 이제 되게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홉 번째 외국 이민을 뭐 받아들여도 인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오히려 굳이 한 자국에서 그렇게 출생률을 높여야 될까? 뭐 이런 생각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냥 그냥 이민자들 많이 받아들이고 인도에서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 안에서 네. 그냥 막 섞여 살고 이게 너무 이제 뭐랄까 너무 이제 엉뚱한 상상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어떤 나라에서는 아이들 뭐 굶어 죽고 버려지고 막 이러니까 좀 세계 평화 차원에서 이 양반은 인도주의자가 아니에요. 네네 일본 관료. 네. 제가 뼈속 깊이 깜빡했습니다. 일본 관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직책을 맡았고 이게 절대 나왔습니다. 이민자 사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네. 시간인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이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이민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국민들의 어떤 심리 구조상 합의가 쉽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아마 어느 정도 선 넘었으면 막 얘기 나올걸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뭐 결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국제 결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 이민자가 와서 외국 분들이 와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뭐 이런 차원인 거지. 하여튼 이건 나중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은 뭐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이게 이 사람 이제 결국 뭐 목적이나 관점도 이 사람은 뭐 지금 출생률이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장론 발전론입니다. 물론 이 사람 이제 지속 가능한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마스터 또 이 사람이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성장 개발을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장 개발을 진짜로 하자 말자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앞만 읽어봐도 인구 줄여서 어려워. 근데 성장 개발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러니 믿지 말라는 거지. 네네네.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뭐 성장론 발전론이고. 근데 이제 수단과 관련해 가지고선 귀담을 얘기가 없지는 않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책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했을지 모르겠는데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불안정,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 시사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더 얘기하면 마스다는 일본 사회를 이제 극점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극점 사회란 벌써 뭔 소리인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도. 극점? 네, 모르겠는데요. 극점. 극점. 네. 점 뭐죠? 극점. 남극, 북극? 그러니까 극단적? 하나의 극단적인 점에 네. 모두가 몰려 산다는 뜻인데 이제 대도시권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고밀도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름을 잘 만들어 이 극점 친구들은 네. 확실히. 예. 우리도 이제 극점 네. 사회인 거네요. 그러면 한국. 그렇죠. 우리 뭐 네네. 우리 더 어마어마하죠. 심하면 심했지. 네네. 점이 한 개죠, 점이 한 개. 네. 예, 수도권에 다 몰려 있죠.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려들어서 지방은 인구가 너무 없고 네. 대도시는 인구가 너무 많은 사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네. 근데 왜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려들까요? 우리나라도 좀 심각한 정도거든요. 네. 제가 사무실을 음. 아주 좁은 한 5평 정도, 5-6평 되는 이제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가 빽빽하게 이제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빽빽하게 이렇게 저기 방들이 있어요. 저는 다 그게 오피스텔 이제 사무실용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죠. 근데 저녁 때 나올 때 보니까 거주용이죠. 다 거주용인 거예요. 되게 좁고 네.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한 명씩 네. 사시는 분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 고시원에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게 또 되게 극단적인 또 예일 수도 있겠어요. 예. 예. 이름만 고시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도시로다가 몰려드는 이유야 뭐 우리도 도시에 사는데 이유 모르겠어요. 예. 네. 도시가 뭐 네.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 길게 하면 한두 끝도 없을 테니까. 어쨌든 그럼 마스다는 뭐라고 분석하냐?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스다는 전후 2차 대전을 말하죠.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3차례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인구 이동은 대도시권의 고용 흡수력이 증대해서 도시가 지방의 젊은이들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즉 PULL 네. 풀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3차는 지방의 경제가 쇠퇴해서 또 그러니까 뭐 지방의 고용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방이 젊은이들을 밀어낸 것, 즉 푸시형이라는 거예요. 말 진짜 잘 만들어요. 진짜?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6, 70년대는 좀 풀이 강했다면 네. 그렇죠. 최근 몇십 년간은 좀 푸시가 강한 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제 3차는 지방이 일자리도 없고 네네. 매력도 없고 음.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밀어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예, 이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흠. 우리나라도 뭐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 같고 3차 이동이라는 건 지금 현재를 포함하는 시기인데요. 대도시권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 환경은 뭐 완전히 이제 뭐 더 악화되고 있고 근데도 여러 이유로 이제 지방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바람에 계속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대도시권의 고용 사정이 안 좋은데도. 근데 그 지방에서 도시로 간다고 인구가 왜 줄어드는 걸까요? 제로섬 아니에요? 몸만 옮길 뿐이지 전체 총수는 그러네요. 같은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마스터가 설명한 거는 네. 젊은 층이 대도시로다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대도시권의 인구 증가했어요. 네. 근데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다가 유입해서 젊은 층이 들어오면 이 젊은이들이 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도시권은 그 출생률이 대체로 낮잖아요. 아닌 곳, 뭐 파리 같은 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닌 곳도 있지만 대체로는 대도시권에서 출생률이 낮은 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특별히 출산율이 낮은 대도시로 출산율이 특별히 낮다는 거예요. 일본 대도시는. 네네. 근데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일본 전체 인구 감소에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다는 대도시권이 인구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블랙홀이라는 게 주변을 빨아들이고 그 모든 거를 이제 축소 무화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에다가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 근데 말이죠. 이게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된다는 건 알겠는데 예. 대도시로 꼭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지방에 반드시 소멸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예, 물론 뭐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스다 이제 보고서 보니까 예. 지방 소멸 지수 이런 걸 내놨잖아요. 예. 이런 표현 우리나라 공무원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 마스다는 어떤 근거로 이 지수를 내놓은 건지 과연 이 지수가 정말 지방의 소멸 가능성을 말해주는 지수로 제대로 된 지표인지 이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다 자신도 현재까지 인구 소멸 혹은 지방 소멸을 나타낼 수 있는 확실한 지표는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다만 지표 마련을 위한 시도로서 인구의 재생산력에 주목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의 재산은요. 네, 그러니까 뭐 애 낳는 거를 말하는 거죠. 사실 표현이 재생산력인데 네. 그 특정 시점 그러니까 마스다는 걸 2010년으로 잡고 있는데 특정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시점보다 특정 지역의 20에서 39세 흔히 말하는 뭐 가임기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소멸 위험이 큰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다는 2010년부터 2040년까지 한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젊은 여성 인구의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예측해서 이 지역들을 지방 소멸 가능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멋있게 지방 소멸 가능 지역이지 사실은 저출생 지역. 결국 기승전 결국 출생이래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부서가 대한민국 출산 지도인가? 가임 여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지도를 내갖고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 예. 여성들이 예. 젖소가 된 기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지 환산한 우리가 있고 아주 밀집된 어. 우리가 있어서 거기에 내가 그 젖소가 된 기분으로 그렇게 이제 분포도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거 생산량으로 인간을 네네, 표시하는.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정말 더러웠죠. 욕 먹고 바로 그 홈페이지 내렸던 사건이 있는데 이거하고 뭐 연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막 옛날에 그 2016년에 네. 당시 행자부가 행자부. 예, 가임기 여성 그때 이제 15세에서 49세로 잡았어요. 49세. 예, 이거 와, 참 정말. 대단하게 잡았는데 너무한다. 49세까지.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가임기 여성이었죠. 49세까지 생산 도구가 되나 이 얘기지. 예, 정말. 제가 이게 잡소리를 하면 네네. 이제 그 공자가 네. 그 이제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는 7, 네. 남자는 8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그래서 공자? 아니요 그 중국에 공자가 그 야합이라고 음. 그 말하게 되는 근거가 음. 중국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남자는 8, 여자는 7이에요. 무슨 네. 뜻이냐면은 그 여자는 7 더하기 7 14세에서부터 네네. 7 곱하기 7 49세까지가 상식 능력이 있는 거고 남자는 8 더하기 8 16세에서부터 88, 64까지 그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다.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네. 낳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뭔 일 있었다고 해서 야합이라고 합니다. 들판에서 잘못 결합했다. 네. 그런 근데 또 공자 아버지가 어. 공자를 낳을 때 나이가 엄청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공자 낳았을 때 그것을 야합이라고 하고 요즘 야합이라면 밀실 야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 야합이에요? 예. 야, 근데 15세부터 가임기지만 15세부터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현대나 그렇죠, 스님.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2016년에 이런 걸 아니 그러니까 내냐고, 지금 이게 딱 그 저기 그 중국에서 말하는 그 여자 말이 되냐? 칠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다, 그거네. 그거예요. 15에 그래요. 행자부가 아마 15. 나 지금 여기 저는 지금 아니 공자 때 15세부터를 보지 않고. 야, 공자 때 얘기를 하고 있어. 말이 돼. 그러니까 뭐 10대한테. 14긴 하지만 뭐 15, 49 이렇게 흥분되네, 해놨는데 아니 이게 아마 어. 그 생물학적으로 가임 가능한 여성을 음. 이제 분류할 때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요. 이것을 행자부가 사회적인 정책으로 이걸 얘기를 한다는 내 말이 게 내 말이 말이 되냐고. 그 말도 안 돼.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임기 여성 그 인구 분포를 대한민국 출산지도 이렇게 이름으로 다 네네. 내놨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뭐 당연히 욕 무지하게 먹었죠. 이게 네. 전국 그러니까요.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 거기에 이제 출산 통계하고 출산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지도였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인구수 분포 지도인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뭐 애 낳는 기계냐 욕 먹고 이제 하루 만에 내려버렸죠.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마스다 보고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너무 황당해요. 네. 이거는 뭐 어떤 성인지적 관점도 무시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젖소 여성을 젖소 만든 그런 출산지도였으니까. 근데 말이야 좀 의문스러운 게 그 시관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농촌 기본소득 때문에 네. 경기도 일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도 농촌 소멸 지수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네네. 이름만 농촌이지 결국 인구 소멸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네. 수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쓰는 거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젊은 그 뭐 여성의 인구 비중 몇 세부터 몇 네네네네. 세까지 나누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이렇게 분모가 있던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치가 어떻게 달라진 예, 건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예. 구글 검색 쳐봐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페이지들이. 그건 마스터하고 조금 다른 것 네, 같은데. 근데 그 찬희 쌤이 말씀하신 지수는 음. 우리나라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계신 이상호 연구위원께서 음. 2016년에 음.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그 보고서를 내놓으셨는데 네. 여기서 처음 사용한 겁니다. 아 한국형이구나.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뭐 마스다를 차용 변형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차용 변형하여 이렇게 한 건데 이 이상호 박사라는 분이 마스다 지수에다가 고령자 비율을 추가해서 만든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그 인구 소멸 연구에서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좀 말하자면 이제 일본 돈가스가 한국에 와서 한국 돈가스가 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약간 이게 얇아지고. 아, 그 사례가 진짜 더 정말 두꺼워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됐으니까. 가임기 여성 비율에다가 분모로 노령화를 넣어서 노인 대비 가임기 여성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치기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노령화를 넣은 거죠. 예. 노령화라는 요소를. 예, 그렇군요. 예. 마스다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애를 낳는다 이런 전제를 갖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니 네. 가임기 여성이 애 안 낳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안 낳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안 낳고 있고 그러면 애를 안 낳으면 그러면은 가임기 여성이 죄를 지은 건가? 이런 죄의식까지 들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너무나 분명한 게 애 자체를 못 낳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안 낳는다기보다는 이제 못 낳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낳고 싶어도 이게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드니까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어쨌건 간에 이제 일본 관료들이 뭐 다 관료들이 이런 건 아니겠죠. 일본의 고급 관료들이 뭐 우리나라 고급 관료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예. 이게 뭐 저도 마스터 논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근데 그 여성 정책에서 전향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수단으로서의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귀담아 들을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이것도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그 청년층 비정규직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육아를 하려면 부부 합산 연수입 500만 원을 보정해 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거의 500만 원이면 6천만 원쯤 되는 거 아닌가요? 6천만 원까지는 안 되죠. 5천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하여튼 5천에서 6천은 보정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출생 직후 3, 4개월 산모 지원이 이게 필요한 시기인데 일본은 이런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산모가 육아 불안감이나 고립감을 갖다가 심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육아 휴직 활성화 해야 되고 경력 단절 극복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일본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장시간 노동 문화 개혁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성 인재 활용해야 된다. 여성 취업률 높여줘야 된다. 여성 공무원 채용 늘리기 해야 된다. 이거는 정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네네. 그다음에 지도적주의의 여성 비율을 쿼터제로 해라.
그래서 2020년까지 무조건 최소한 30% 높여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전향적이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되었던 것이고 또 이제 정책 요구도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만 해도 여성 비율 30% 하자고 하지만 네. 좀 다시 또 낮춘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마스터 보고서를 베낀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되고 네,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청년 정책 중에 이제 마스터가 내세운 거 중에 젊은이를 불러들이는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그러네요. 여기서도 들었어요.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뭐 거랑 블로그 치면 막 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달에 네.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네. 비슷합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마스터가 지방의 그 자율성에 입각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건 좀 들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1970년대 단학가 수상 시절에 일본 개조론이라는 그 균형 발전 정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방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다시 말해 가지고 모든 정책이 이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정비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의 자율적인 고용 확대나 인구 유지로 다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그 비슷한 정책들을 펴왔는데 사실 우리도 실패했죠. 아, 나 너무 판박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나 네. 뭐 청년 정책은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성과로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일본 사정을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뭐 마스다 이 사람 그 얘기 이제 그 요약하고 이해하기도 바빴는데, 근데 일본의 출생률이 좀 상승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일본은 뭐 출생률이 좀 상승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마스다 정책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차용했는데 제대로 성과가 나온 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인 경우는 오히려. 여성 청년 정책 뭐 성공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출생률은 세계 최저를 해마다 갱신하고 있잖아요. 이제 또 그러니까 그 만약에 출생률이 어떤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마스다를 인용해서 우리가 했던 정책들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이 약 20년이 넘었는데 일반적인 차원에서 지방의 자율성은 신장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많이 신장됐다. 시장 군수 뜻대로 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법적으로다가 그 좀 막혀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방 소멸론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가지고 지방의 자율성을 그 제고하려는 이유가 지방 소멸 경향을 줄이는 데 있다면 이런 지표가 뭐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이제 마스다 보고서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많이 정책을 베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베끼는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효과가 별로 있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번지르르하게 많이 선전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본에서는 출생률이 좀 낮았으니까 그게 마스다 네. 보고서의 영향 때문인지 그로 인한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효과가 있기는커녕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출생률만 본다면. 그러니까 그 마스다 인구 집중 현상에 대한 대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방어 반전선 구축이거든요. 이게 무슨 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좀 군국주의 분위기 네, 나는데 네, 네. 전시동원 체제 같기도 하고. 네. 그 일본에서 실제로 이게 전시동원 체제 아니냐는 그 비난을 받았어요. 뭐 이거 인구 전쟁이냐 이제 인구를 전쟁 상태로도 놓고 거기다 이제 전시동원 체제로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방어 반전선 구축이라는 거는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막을 일종의 인구댐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설 관료답죠. 이제 어떤 식으로 근데 인구댐 혹은 방어 반전선 이거 무엇에 대한 방어 반전선이냐면 이제 대도시권으로다가 인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방어 반전선 구축인데
여기에는 이제 두 차원이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광역 차원인데 지방 중핵 도시 하나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들 주변의 다른 지역들을 묶어가지고 거대한 광역 지역 블록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이 광역 지역 블록 차원에서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광역 말고 우리나라의 뭐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뭐 그런 얘기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네. 지방 중핵 도시보다 이제 작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팩트 시티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팩트 시티도 뭐 아까 말했던 그 광역 지역 블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거기서는 이제 아까 광역에서는 중핵 도시를 하나 찝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중심되는 관청을 찍는 거예요. 시청과 같은 행정기관을 갖다 중심으로 거기다 하나 삼고 그다음에 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가지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뭔가 콤팩트 시티는 혁신 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국에 약간 시가지하고 주변부를 연결하는 지역 공공 교통 서비스 그 교통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중심지를 놓고 모든 지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망이나 기타 연결 수단들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콤팩트한 거점 사이를 교통과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지역 구조를 구축해가지고 행정, 의료, 복지, 상업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그 새로운 집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 물자, 정보가 활발히 왕래하도록 함으로써 가치 창조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각종 정부 보고서에서 읽을 법한 문장들과 내용들 그러니까 저 자꾸 마음이 삐뚤어지려고 그러네요. 이거 쭉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뭐야 누가 몰라? 이런 생각 있잖아요. 한국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계속 하시죠. 제가 감정 흥분해가지고. 시가지에서 이게 떨어진 그 집락 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지키는 보루인 작은 거점으로서 이제 이번에는 시청이 아니고 무슨 상점, 진료소, 그래서 일상 필수 생활 시설, 뭐 그다음에 지역 활동을 펼칠 장소를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있도록 만들자. 네. 그래서 또 이런 시설들하고 좀 먼 데가 있다면 거기는 이제 버스를 운행해서 디맨드 버스라고 하던데 디맨드 버스라는 걸 운영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중산간지 이런 데들은 일정 수준의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배제되는 거겠죠. 이제 그래도 고령자의 생활 지원, 의료 지원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전 지역의 인프라를 이제 보완할 여유는 없다. 그러니까 콤팩트 타운을 만들자. 이제 콤팩트 시티를 줄여서 말하는 건데, 네. 콤팩트 타운이라는 거는 인근의 각종 시설과 공공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라면 그 써있진 않지만 제가 추측한 어떤 그 이 마을 콤팩트 타운 단위에는 의료기관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진 최소 단위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기본 구조는 광역이든 그보다 작은 단위든 마을 단위든 무조건 하나의 중심을 삼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심하고 다른 지역을 하나로 통합을 해. 이게 이제 큰 단위, 중간 단위, 작은 단위 이렇게 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관계를 맺고 가족을 이루고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이러는 데는 되게 산술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산술적인 딱 그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요소, 정서적인 부분들이 다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렵다, 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할 것인가 이런 또 질문이 생겨요. 진짜 그렇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광역 블록이니 뭐 광역 블록 행정이니 이런 말 쓰는데 네. 이걸 한국으로 이제 좀 환원시켜 보면 뭐 동남권 메가시티니 네. 불경 메가시티니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연결해서 블록으로 네, 네. 만들자는 게.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이 뭔가 실제 실행 가능한 건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네. 정치권이 이렇게 음. 정치적 표를 얻으려고 이렇게 유포하는 건지 자체도 애드벌론 좀 띄우는 불투명한 것 거지. 같아요. 예,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슨 뭐 메가시티 뭐 이런 거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형성된 그 마을, 그 형성된 그 타운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게 정책이 되면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걸로 또 이게 표심도 움직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저는 그 사실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문외한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제 그냥 그 개인 의견을 그 전제하고서 말을 한다면 네. 사실 서울 수도권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네.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좀 서울 수도권에 준하는 것들이 부산 경남에도 있고 광주 전라에도 있고 네, 네. 뭐 충청도에도 있고 한 서너 개 축만 좀 있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덜하지 않겠냐. 생각은 예. 저는 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음.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수도권의 집중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가능할까 이게 걱정이지 된다면 네, 네. 그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 태어난 인재가 음. 거기 부산대학이나 뭐 부산에 있는 다른 대학들 나오고 또 아니면 대학을 안 나오더라도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충분히 문화적이고 네, 어떤 사실 이 지역 격차라는 게 권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권력에 대한 그 문제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 인구수나 어떤 그 생활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 못지않게 거의 그 기반이 된다면야 사실 환영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는 하나로 더 집중하면 되지 뭐 우리나라가 뭐 두세 개가 필요해 이러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있으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저희가 80년대 뭐 90년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성적이 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지방에 살고 있다면 그 지방에 있는 공립대학을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청년이 그 지방의 그 대학교를 나와서 그 지역에서 취직하고 이런 것들이 80년대는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없죠. 무조건 무조건 이제 콤파스 그려가지고 맞아요. 서울 중심으로 콤파스 그려가지고 대학을 음.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 자체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학교부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음흠.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지방 소멸과 마스다의 지방 소멸과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다 해서 왜 이 지방 소멸을 주제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었을까? 지금쯤 거의 막바지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왜 우리는 이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요, 시간님? 예, 그 지금 이제 사실 그 지방 소멸이라는 게 네. 이제 그 대도시권으로 인구 이동이 생기면서 그 대도시는 그 출산율이 낮으니까 네. 이제 계속 인구 감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금 이제 그 지방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해야 된다. 이것이 골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주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아서 지방 소멸론을 제가 뭐 얼마나 지금 제대로 소개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어느 기초지자체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저 포함해서 이제 뭐 그 여러분들이 좀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지방 계신 분들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분들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럴까를 봤더니 이제 마스다 히로야라는 사람의 보고서의 영향이 일단 이론적으로는 컸다. 근데 그 이것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그 갔던 그 지역도 가서 보니까 이제 이웃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나면서 이제 빈집 늘고 그다음에 인구가 반토막 날 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계속 줄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네네. 라는 것은 이분들한테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험이거든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위기감 불안감 가질 필요 없다. 뭐 인구가 줄어들면 사실 더 낫다. 옛날에 우리
뭐 저기 인구 이렇게 이렇게 낳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 무슨 그런 표어도 둘 있었잖아. 만나 잘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기르가 이 무턱 잘기르자 대고 이런 낳다 시절이 보면 있었지. 거지꼴을 못 면한다구나. 뭐 이런 표어들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때는 뭐 낳지 말라 그러더니 왜 갑자기 또 낳으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네. 그거는 뭐 인구 감소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거 네, 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내가 특히 이제 지역 공무원들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인구가 소멸되면 공무원 일자리가 일자리도 줄어들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 군을 합쳤다. 그러면 군청도 1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계장 자리도 3분의 1, 과장 자리도 3분의 1, 뭐 다 3분의 1이죠. 네, 그래서 네, 위기감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느끼시는 게 그럴 아마 수 있죠. 공무원들이 아닌가. 공무원들 방송 안 듣고 계시죠? 예. 제가 뭐 아니 공무원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네. 그 진짜로다가 그 사시는 분들도 뭐 한적해 좋지 뭐 이러시는 분보다는 아하. 이러다가 이게 뭐 진짜 뭐 동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지방 소멸이라는 그 자극적 표현을 써가지고 위기감을 고취시켰기 때문에 네, 네. 마스다 히로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이런 그 보고서를 냈나 한번 알아보자.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뭐 이렇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게 마스터 보고서라는 네. 것을 모를 뿐이지 네. 이와 관련한 내용들, 이와 그러시죠. 관련한 이슈들을 우린 익히 너무 알고 있었죠. 저도 그랬어요. 익숙하고요. 네, 네. 예. 행안부 보고서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그럼요. 뭐 예. 그러네. 그래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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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 여러 비판도 있어요. 마스다 논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진 한계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근데 그건 뭐 본격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은 네, 네. 어쨌든 마스다 보고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한국 사회에 마스다 보고서가 끼친 영향, 네.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의 논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의미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뭐 이것도 이번에 못 다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지난번에 그 슈퍼바이저님, 샘플레님 참여해가지고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분권과 기본소득에 관한 언급이 있으셨거든요. 저도 지방분권과 기본소득 해가지고 옛날에 그 국회에서 발표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방분권 기본소득 했었을 때 이 마스다 얘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와도 일정한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단 절대 인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5천 한 100만 정도 되는데 한국의 이 5,100만이 과연 많은가? 더 줄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가끔 한국의 인구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 들어보면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한 일본처럼 1억 정도는 돼야 이런 말이란 것이 1억 정도 돼야 노동자도 풍부하고 1억 정도 돼야 물건 팔 사람도 많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기업이 잘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인구가 늘수록 국내 시장이 더 튼튼하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이 뭐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생태적 관점에서 다시 좀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이윤을 내고 더 많이 팔아먹고 그러고 해서 인구가 더 소멸되면 안 되고 유지가 돼야 되고 또는 또 늘어나야 되고 이게 100% 공감될 수 있는 면인지는 이제 이건 시관이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스다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마스다 생각에 딱 공감이 안 간다는 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지방이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 뭐 서울 사람은 무슨 뭐 성골이고 진골이고 뭐 지방에 살면 무슨 뭐 육두품이고 오두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더 발전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지방에 이제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결국 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혁신도시에 모여 사는 거더라고요. 이게 혁신도시는 발전하는데 그 옆에 농촌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발전하고 또 농촌 발전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농촌 발전과 관계해서 제가 그래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농촌 일을 많이 해서 경상도 북부에 가면 BYC라는 동네가 있어요. BYC. BYC요? BYC 아세요? 내복.
내복 이름이 아니고 예, 경상도 북도의 가장 오지 세 곳의 오지를 BYC라고 그래요. 어딜까요? B 어디요? 경상도 북부 경상도 북부 B 봉화 Y 영양 그다음에 C 청송 청송. 이 세 개를 BYC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오빠 봉화사 저희 큰아버지도 봉화 살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지고 원래 인구가 많지 않던 곳인데 네. 또 점점 좀 줄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BYC에서 Y 네, 영양군에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영양군에 2020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1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오, 군인데. 그래요? 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계동만도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3만 명 적은 되네. 군 중에 하나예요. 네,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영양군. 여기에 예. 투자되는 연 예산이 네. 3천억 원이 넘어요. 그래요? 3천억 원. 그러니까 어머. 소멸을 살리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기본소득을 주지. 그래,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영양에 사시는 분은 매월 얼마씩 줍니다. 그러면은 젊은 청년들도 기촌할 생각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네네네. 여기서 얘기했었던 게 아까 네네. 지방분권과 기본소득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네네네. 마스터는 놓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네네네. 16,000명을 3천억으로 예, 나누면 예, 예. 1인당 연예산이 예. 1인당 연예산이 1,800만 원이야. 어머 웬일이야? 그 1,000만 원 그러니까 정도만 주면 되겠네. 아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네네네. 주면 1,80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서울하고 비교하면 쉬워요. 서울은요 1인당 연예산이 400만 원이에요. 서울보다 네네. 3배, 4배 이상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데요? 아니 특별 시민이 아니라 이건 하등 시민이네. 근데 문제는 X로 이렇게 보니까? 쏟아부었는데 네. 영양군에 큰 변화가 별로 없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왜냐하면 쏟아붓겠죠. 시범 사업이니 무식의 사업이니 그러니까 그렇지. 사업군들이 다 받아먹는 거고 이 사업군은 사실상 그 동네의 부대지주거든. 그리고 업자들이에요, 업자들. 네, 업자들이란 외부 말이에요. 업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 뭘 만들잖아요. 예. 그럼 만드는 애들은 다 또 도시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무슨 그렇죠, 그렇죠. 뭘 지어야지, 무슨 시설 들어야지, 맞아, 무슨 맞아. 기계 들어와야지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방을 지원하고 시골 지원할 때 사회 서비스는 다른 문제죠. 우리가 사회 서비스는 의료, 문화, 그다음에 교육 이거는 이제 국가의 돈으로 더 넣어야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돈으로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전부 다 기본소득, 농촌인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형태로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면 거기에 사람들도 몰려들 것이고 그렇지. 몰려들고 돈이 모이다 보면 이 돈 갖고 뭘 할까 창의력이 생길 것이고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무슨 활동도 할 것이고 새로운 어떤 창업 형태들이 생길 것이고 또 청년들이 모여들면 새로운 또 상상력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리틀 포레스트 영화가 사실 기본소득부터 나올 수가 있다. 저한 1,000만 원 주면은요. 예, 1,800? 1,800만. 예, 영양 갈게요. 그렇죠. 거기 뭐 고향도 있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면이 아닌가. 마스터님한테 가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본의 유명한 또 기본소득 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 있죠 토모. 네, 토모 있죠 토모. 예. 네, 토모가 저도 좀, 요즘 이름이 있는데 예. 난감하고. 토모가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저도 아까 이제 쭉 이제 시간이님이 마스터 보고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그 아주 원초적인 질문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출생률이 높아야 한다는 거 옛날에 뭐 전쟁 때 인해전술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정말 출생률이 꼭 높아야 할까?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만 사실 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네. 그래서 이게 다각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영양군 수님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영양군 수님 정말 인기 많아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영양군 정도면 제대로 된 기본소득 한번 실험 차원으로도 해볼 수 있겠고 아니면 정부에서 아예 영양군 콕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중앙정부 딱 콕 집어가지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너무 매력적인데요. 그러니까. 3천억 16,000명. 그럼 저도 영양군으로 그냥 가버릴래요. 영양군 저 갑시다. 진짜 갈래 우리 영양군. 방송은 영양에서. 예, 방송을 영양에서 하고 예, 영양군에서 기본소득 연구하고 예, 영양군에서 털을 잡고 예,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영양군
군민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예, 한번 현수막이라도 걸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자 오늘 시간이님과 함께한 지방은 소멸하는가, 그러니까 지방소멸 마스다 보고서 관련돼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